알래스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먼저 간단한 배경 설명부터. 내 친구 데이빗은 알래스카 갈레나 근처에 80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친구네 집을 증축하느라 이곳에 와 있고, 쉬는 날에는 근처 강에서 낚시를 해. 우리는 토지관리국 소유의 땅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따라 약 15마일 들어간 곳에 있어. 주요 도로에는 하루에 몇 대씩 나무를 운반하는 트럭이 다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지. 우리가 내 사륜구동 타코마를 타고 함께 이곳에 도착한 첫날, 우린 나사를 풀어 창문에서 합판을 떼어낸 다음 가방을 현관으로 옮기고 발전기를 가동한 뒤 여러 부속 건물에 잠금을 해제해. 집안의 공기는 퀴퀴하고 약간 역겨웠어. 마치 죽은 고양이의 냄새 같았지. 부엌 옆문을 연 다음 뒷문과 열리는 창문을 전부 열어. 위층에는 올라가지 않아. 그냥 알아서 환기되도록 두자. 현관에 앉아 쉬면서 목을 축여. 기온은 15도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합판이 무거웠거든. 우린 거기에 앉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이곳이 마음에 들었어. 친구는 낚시 도구를 만지작거렸고 나는 앞 현관에서 경치를 감상해. 여기서 나는 사실 유령이나 영혼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 주말에 무언가를 본 적이 있는 상태였어. 주변이 아주 조용했고 우리 대화가 잠시 끊겨. 그때 시선 가장자리로 누군가 열린 부엌문을 통해 걸어나가는 게 보여. 그게 누구인지 보려고 몸을 돌렸고 그 찰나의 순간 집 뒤쪽 숲을 향해 모퉁이를 돌아나가는 남자를 목격해. 저게 뭐야? 데이빗이 소리쳐. 야, 저 자식 봤어? 나도 봤어. 도대체 누구야 저거? 데이빗은 자신의 모스버그 산탄총에 있는 트럭으로 달려가. 그 총은 우리 크랙박스 깊숙한 곳에 들어있었고 꺼내려면 짐을 잔뜩 빼내야 했어. 박스를 열 수 있을 때까지 트럭에서 짐을 마구 꺼내 던져. 우리는 산탄총을 든 채 집의 나머지 부분을 먼저 수색하기로 결정해.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 2개를 수색해. 침대 밑까지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 무단 거주자의 흔적도, 동물도, 아무것도. 우리 둘 다 메인 현관의 왼쪽으로 난 부엌문에서 윗옷을 입지 않은 작은 남자가 걸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확인했고, 그런 다음 뒤쪽 숲으로 향해. 집과 집이 있는 부지는 숲까지 두껍게 자갈이 깔려 있었고 숲 바닥은 나뭇잎과 솔잎 같은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어 발자국이 남기가 어려웠어. 주변을 모두 살펴봤지만 발자국은 찾지 못해. 해도 지고 있고 우리 물건들을 전부 내버려둔 채로 왔던 터라 숲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해 우리는 둘 다 안으로 돌아가 모든 창문을 닫고 공구를 꺼냈어. 아래층 침실 2곳에 잠자리를 마련한 뒤 우리는 부엌에 모여 그게 누구였을지 추측하기 시작해. 부지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무단 거주자가 우리가 합판을 여는 소리를 들었던 걸까? 아니면 도둑? 동물?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우린 총을 든 무적의 목수 2명이고 어떤 멍청이가 덤비든 두렵지 않아. 우리 둘 다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우리는 타프 아래에 공구와 톱을 설치하기 시작해. 근처 톱질용 받침대 위에 산탄총을 올려놓은 채로 테이블톱과 마이터톱을 톱대에 설치했어. 톱들을 모두 조정한 다음 데이빗이 현장에 갖다 놓았던 목재들을 살펴봐. 증축에 세울 기둥에 기초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도 가져왔어. 짐을 다 내리고 난 다음 여기서부터 약 300m 아래쪽에 있는 강에서 낚시를 하기로 결정해. 데이빗이 얼마 안가 바로 송어 2마리를 잡았고 나는 20분쯤 후에 1마리를 잡아. 그 후론 입질이 뜸해져서 우리는 상류로 더 올라갔는데 거기서 우린 개울 건너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어떤 동물이 튀어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지. 우린 거기서 2시간 정도 더 낚시를 했고 데이빗은 잡은 물고기의 내장을 손질하기 시작했어. 그러고 난 후 우린 씻고 생선을 튀겨 먹기 위해 집으로 향해. 생선을 다 먹고 나니 데이빗이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자기가 송어 내장을 손질하던 곳에 벤치메이드 칼을 두고 왔다고 말해. 그러곤 손전등을 집어들더니 강가로 향했고 거기서 생선 내장을 뺐던 돌을 찾아냈는데 칼은 거기에 있었지만 생선 내장은 사라지고 없었어. 데이빗은 겁을 먹은 채 반쯤 뛰다시피 해서 돌아와. 그날 밤 우리 둘 다 각자의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끈 직후 완전한 정적 속에서 나는 2층에서 발소리를 들었어. 아마 다람쥐 같은 동물이 숨어든 거겠지. 무시하려고 해. 발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리고 나에게서 멀어져 계단 쪽으로 향해. 데이빗이 큰 소리로 "거기 위에 있는 거 너야?" 라고 외쳐. "아니." 내가 내 방 문에다가 대고 대답해. 우리는 동시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고 어둠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미층 계단을 올려다봐. 작은 소년처럼 보이는 형체가 보였지만 이목구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어두운 불빛 속에서 눈은 칠흑같이 검어 보였어. 데이빗이 소리쳐. "누구야 넌?" 그 형체는 천천히 난간으로 다가가. 마치 우리에게 대답이라도 하려는 것 같지.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엄청난 비명을 질러. 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다 바닥에 넘어져. 방향 감각까지 잃게 만들 정도였어. 바닥에서 2층을 올려다본 그 순간 그것이 2층 침실로 들어가는 게 보여. 데이빗이 모스버그 산탄총을 손에 든 채 나를 지나쳐 달려가고 계단 꼭대기까지 달려올라가 복도불을 켜. 그런 다음 데이빗은 곧장 침실로 뛰어들어 내 시야에서 사라져. 탕, 탕, 탕. 이 시점에서 난 너무 무서워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 마치 일사병이나 저체온증에 걸린 것처럼. 저 총소리가 데이빗이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데이빗이 계단 꼭대기에 다시 나타나. 놈이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숲으로 도망쳤어. 마치 기형 난쟁이같이 생겼었어. 등이 아주 괴상하게 생겼고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녔어. 뭐? 맞춘 거야? 근데 만약 다리가 그딴 식이면 어떻게 도망친 거야? 몰라. 하지만 뛰어내려서 전 너머 숲으로 달려들어왔어. 우리 둘 다 뒷문으로 나가서 외부 조명을 켜. 자갈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았고 화약 타는 냄새가 여전히 공기중을 채우고 있었어. 그거 하루 종일 저 위에 있었던 걸까?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가 일하는 동안 몰래 올라갔겠지. 그럼 왜 거길 올라갔을까? 뭐 훔칠 거라도 있나? 아니, 아무것도 없어. 거기 있는 건 낡은 담요랑 베개뿐이라고. 데이빗, 트레일캠 있어? 트럭에 있어. 데이빗이 트럭을 향하는 동안 나는 현관문에서 경계해. 다시 한번 엄청난 소리가 밤을 갈라. 아마 군중 통제용 음파 무기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팬티에 오줌을 조금 지려. 데이빗은 충격으로 총과 열쇠를 떨어뜨려. 그는 트럭에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 열쇠와 산탄총은 트럭 밖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나는 현관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데이빗을 응시해. 데이빗은 집 뒤를 볼 수 있지만 나는 볼 수 없어. 데이빗이 입을 쩍 벌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 트럭 쪽으로 달려가 총과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라고 창문을 두드려. 데이빗은 시체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돌아보더니 문을 열어. 솔직히 집 뒤쪽으로 올려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데이빗을 끌고 문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쾅 닫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기 시작해. 데이빗은 거의 쇼크 상태였어. 야, 뭘 본 거야? 뭘 본 거냐고. 데이빗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해. 우리에게 보여했던 그건 길게 늘어진 죽은 사람이었어. 그러더니 몸을 돌려 바닥에 토해. 난 정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해. 터널 비전을 겪고. 그때 직접 겪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지. 데이빗에게 걸레를 주고 소파에 앉아.
그게 누구였다고? 죽은 사람?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소리를 내더니 나를 보고 무서운 얼굴을 했어. 그 얼굴이 사악한 형체로 변했어. 여기서 떠나자. 내 공구들을 여기 두고 갈 순 없어. 그럼 시내로 가서 모텔을 잡을까? 그래. 우리는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모스버거를 챙겼고 데이빗은 떠나기 전에 트레일캠을 설치해야 한다고 고집해. 데이빗은 현관문에 설치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놈이 돌아오는지 보기 위해 뒤뜰에 나무에 설치하자고 말해. 우리는 총으로 완벽히 엄호해가며 집 바로 뒤 나무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러고 나서 트럭에 올라타 집에서 급하게 떠나. 우린 시내로 나갔지만 모든 숙소에 빈 방이 없어서 트럭에서 잤어. 아침을 먹고 난 뒤 우린 데이빗의 집으로 돌아가. 최대한 빨리 모든 공구를 챙긴 후 창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다시 나사로 고정시킨 다음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트레일캠을 가지러 갔어.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와서야 영상을 빼낼 수가 있었어. 우리가 그때 본 것은 이 사진의 중앙 나무 약간 왼쪽에 있는 저 작은 남자였을 거라고 거의 확신해. 원주민 관련 무서운 이야기 하면 역시 토속신앙이나 저주, 그리고 무엇보다 스키너과 같은 전설의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남미의 열대우림, 태평양의 섬나라, 동남아시아의 정글 같은 데서도 그런 괴생명체 이야기는 꼭 튀어나옵니다. 추파카바라라든가 베트남 정글의 원숭이 인간이라든가. 물론 이번 이야기의 무대가 될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에 한번 담근 빅풋 같은 놈에 그냥 빅풋에 자신을 본 사람은 반드시 쫓아가서 죽인다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정의 뱀파이어 비슷한 놈. 거기에 말 그대로 공룡까지. 땅이 넓어서 그런가 종류도 꽤 많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이것보다 더 있겠죠. 이번 이야기는 포천의 파라노말 게시판 X에 올라온 바로 그런 호주에 알려지지 않은 미확인 생명체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 마이알몰라입니다. 2005년 남호주의 오지에 있는 집으로 이사함.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이사 온 지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았어. 길 끝에 살고 있는 노부부만 제외하면 말이야. 그 노부부는 40년 동안 그 거리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 동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다고 말했었지. 그냥 거리 전체가 무언가에 쓰였거나 뭐 그런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지 막 사람들을 겁주려고 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노부부는 이 모든 건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었어. 내 첫 번째 경험은 이사 온 지 일주일 후에 있었어. 침실 창 밖에서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밖을 내다본 난 이 긴 팔과 긴 몸을 가진 키 큰 검은 형체를 보았어. 얼굴은 없었고 약간 투명했었지. 그는 집 처거를 지탱하는 벽에 등을 대고 붙어 있었는데 큰 키 때문에 몸을 구부리고 있어야 했었어. 내가 밖을 내다본 지 5초 정도 지났을 때 그 형체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곤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 나는 재빨리 창문에서 도망쳐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아빠가 나가서 확인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본 걸 스케치했었어. 첨부한 게 그 그림이야. 나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 10대였지. 걔네들도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두 내가 봤던 것과 똑같은 형체들을 묘사했어. 그중 한 명이 호주 원주민이었는데 우리는 걔네 할아버지 댁에 자주 방문하곤 했었지. 할아버지는 그 존재들을 마이알몰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대충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었어. 할아버지는 이 지역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그 존재들과 싸워왔으며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략 이곳에 속하지 않거나 토착민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했고 또한 그들은 아이들을 잡아가서 먹었다고 말했어.
원주민들은 그들을 개울 너머에 가뒀지만 개울이 부분적으로 말라버리는 바람에 마이알몰라가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라면서 말이야. 내가 살던 마을은 전 원주민 정착지 바로 위에 세워졌고 이 원주민 부족은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아 1000년 넘게 작은 지역에 머물렀었지. 어느 날 나와 친구들은 도로와 우리 집 사이의 평평한 사막에서 크리켓을 하고 있었어. 해가 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짐을 싸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도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어. 가까워질수록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검은색이고 키가 크며 걷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어. 또한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들려왔어. 우린 빠르게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이번에도 부모님은 믿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가 결국 오토바이를 몰고 직접 그곳에 가서 보고 올 때까지 칭얼거렸어. 9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고 눈에 띄게 겁이 질린 채 그들을 봤다고 말하며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으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을 돌렸어.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빈 공터를 지나가다가 나무 그루터기 위에 작은 형체 2개가 앉아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컸고 또다시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는 모두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 그저 거기 서가지고 웃으면서 우리가 환각이라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가 정확히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 말이야. 내 친구 중 하나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던 쪽의 형체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는데 그때 그것이 아주 깊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 그런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결국 요약하자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우리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밤에 자주 보곤 했던 그 키 큰 형체들과는 달리 이 형체들은 완벽히 실체가 있었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들은 아기처럼 생겼지만 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져. 예전에 마을엔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개울 넘어 사막으로 나가던 아이들 한 무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 모두가 그냥 길을 잃은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발견되었어. 5명 전부 말이야. 5명 모두가 호주 아웃백에서 일주일씩이나 물도 먹을 것도 없이 살아남았던 거야. 그런데 나를 가장 겁먹게 만들었던 건 그 아이들 중 하나의 동생이 해준 이야기였어. 그 애는 자기 형이 사막에서 빛을 봤는데 그 빛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호주 아웃백에서 일주일 내내 그 빛을 따라갔다고. 그러나 아무리 멀리 가도 빛이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만약 그들을 발견한 농부가 아니었더라면 빛을 따라가는 것을 영영 멈추지 못했을 거고 결국 죽었을 거라면서.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게. 어머니가 내가 늘 겁에 질려 있는 거에 지쳐 애들레이드에 사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 이모가 신명술사인가 뭔가 그랬어. 아무튼 이모가 왔고 도착하자마자 이모는 자기한테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먼저 한동안 거리를 돌아다녀보고 본 것을 말해주겠다고 했지. 돌아왔을 때 이모는 누가 봐도 겁에 질려 있었어. 그것들은 자신이 평생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것들이라며 또한 늙은 원주민 여자의 영혼도 만났다고 말했지. 그 여자는 자기 부족이 타라알 부족에서 분리된 부족인데 마이알 물라를 피해 내가 살고 있던 마을이 될 이 지역으로 왔지만 마이알 물라가 그들을 따라왔다 말했다고 했어. 그런 다음 그 여자는 마이알 물라가 원주민 아이들을 학살하고 입에 난 작은 틈으로 잡아먹는 끔찍한 장면을 이모한테 보여주었고 자신이 마이알 물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장벽 역할을 하기 위해 개울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말했다고 했어. 그 여자는 이 방법이 마이알 물라가 들어오던 방향으로 사각뿔 모양의 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지. 그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건 바로 이 길이었어. 개울이 마른 것 때문이 아니라. 원주민 여자는 이모를 길로 안내하여 더욱 끔찍한 것을 보여주었어. 그것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은 후 그 아이들을 다시 낳아 자신들의 하수인이나 뭐 그런 걸로 만든다면서. 이모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은 완벽하게 실체가 있으며 사막에 살고 때때로 먹이를 찾아 마을로 온다고 말했어. 그것들은 무해하며 주로 마야 문화를 위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말이야. 이모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만약 아이들을 그저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죽일 뿐이라면 애초에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해. 그 여자는 마야 문화는 그냥 사람들에게 공포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 그것들은 여자와 남자를 가리지 않고 강간하고 유산을 초래하며 사고를 유발하고 약한 자들을 죽인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그것들은 그 원주민 여자의 부족에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 이것이 바로 그것들이 마을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라면서 말이야. 이모는 마야 물라가 인간의 영혼도 애초에 영혼 자체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 이모는 마야 물라가 물질적인 존재이며 번식하는 종족이고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지. 이모는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우리 가족은 집을 내놓고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 떠나기 며칠 전 나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을 향해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갔었는데 흙길을 따라 달리던 중 나는 길가에 있던 이 돌을 발견했어. 표면이 약간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고 여러가지 문양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거기 새겨진 글자가 원주민 문양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생각해. 어느 쪽이든 간에 난 이사갈 때 그 돌을 들고 갔지. 내 친구 중 한 명이 구형 노키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본 곳의 사진을 엄청나게 찍어 놓았어. 아직 페이스북 친구라서 혹시 사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놨지. 키 큰 존재들의 사진은 제대로 못 찍었지만 작고 검은 존재들의 사진은 아주 선명하게 찍었어.